돌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고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홍랑은 경성에서부터 쌍성까지 며칠 길을 마다 않고 따라온다. 그러나 이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조선시대 기생은 노비였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녀는 그 소유권이 해당 관할 지역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많은 양반들이 기녀와 사랑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지방에 있었던 기간 이외에는 기녀와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최경창의 경우에도 최경창이 북도 평사의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을 때 홍랑이 따라갈 수 없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최경창은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적고 있다. 나와 이별한 뒤 홍랑이 함관령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렸다. 이곳에서 홍랑이 내게 시를 지어 보내왔다. 이별의 슬픔 속에 혼자 경성으로 돌아가면서 홍랑은 마음이나마 고죽 곁에 머물길 원했을 것이다. 서울로 떠나간 고죽에게 적어보낸 시 한 수. 여기에 홍랑이 담은 것은 그렇게 간절하고도 지극한 사랑,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공물 혹은 관물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의 물건, 관아에 속해 있는 존재란 뜻이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생들의 명부인 기안입니다. 자, 이것은 조선 후기 이 전라가명의 기안인데요. 백로향 43세, 또 초산옥 36세, 또 초궁월, 월궁아, 이렇게 40대에서부터 10대까지 관아에서 관리하는 기생들의 이름과 나이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생은 모두 이곳 관아에 속해 있으면서 연회는 물론 각종 접대에 동원돼야 하는 일종의 관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 지방의 관리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염집 여성들에게는 일부 종사가 절대적인 도덕관념이었지만 기생만은 예외였고 누구도 기생에게 의리나 절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임해왔던 관리가 머물다 떠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찾아들기 마련이었고,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기생들의 보편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성에서 함께 겨울을 보냈던 최경창이 서울로 떠나간 뒤에 홀로 남겨진 홍랑, 그녀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선조 9년인 1576년 봄, 사원부는 최경창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최경창은 식견 있는 문관으로서 몸가짐을 삼가지 않고 북방의 관비를 불시에 데리고 와 사하니 이는 너무도 기탄 없는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이때는 최경창이 경성을 떠나온 지 벌써 2년이나 지났을 무렵이다. 그런데 이미 이별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상소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경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을해년에 내가 병이 들어 봄부터 겨울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홍랑이 이 소식을 듣고 7일 밤낮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단지 병석에 누운 고죽을 걱정해 찾아왔던 홍랑의 행동이 파직으로까지 비화된 이유. 그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있었다. 최경창은 자신의 기록에서 그때 양계에 금이 있었고 국상 때였다고 적고 있다. 양계의 금. 이것은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양계는 중국과 접경한 변방이었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양계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다. 다른 지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조차 금할 정도였다. 더구나 당시는 명종비 인순왕후가 죽은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고 사회 분위기도 평소와는 달랐다. 허균과 같은 이는 상중에 기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파직당했습니다. 국성기관 중에 관계를 맺는 것은 강상을 어그러지게 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삼강오륜을 깨뜨리게 하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랑의 경우도 추경창의 경우도 이들이 서울에 만나서 함께 살았던 기간이 마침 국상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또 심지어 그 당시가 동인과 서인의 당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추경청의 일은 정적에 좋은 표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추경창을 찾아 서울로 온 홍랑의 일은 결국 추경창이 홍랑을 첩으로 삼았다고까지 비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문헌엔 관리들이 아름다운 기녀를 모두 빼가서 관아엔 못생긴 기녀만 남았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 당시에 성행했던 대비정속이란 풍습을 풍자한 것이다. 관아의 사유물인 기녀를 빼내려면 다른 여자를 대신 채워놔야 했다. 이것이 바로 대비정속인데 조선시대엔 이와 관련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기녀의 대비정속에 관련된 양반이 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기녀의 경우에 대비정속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녀에게 대비정속을 허용했다면 양반들 중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기녀를 빼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녀의 대비정속은 일종의 불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녀를 대비정속하거나 또 편법을 동원해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비정속은 법으론 금지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흔한 일이었고 경우에 따라 벌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문제는 당쟁이었다. 최경창은 당쟁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당대 서인의 막후 실력자였던 구봉 송익필과 교분이 두터웠다. 때문에 동인과 서인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홍랑의 일은 좋은 표적이 됐던 것이다. 선조실록은 최경창의 파직을 이렇게 적고